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언제 민주당 승리를 했는데 샴페인을 터뜨릴 정도는 아니고. 그러게요. 이제 야당이 패배했는데 식음을 전폐할 정도는 아니고. 예. 네,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선거의 승패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이겼냐 졌냐 얼마만큼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제 중대한 유권자의 투표에서의 어떤 의식이나 행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예,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유의미한 어떤 유권자의 변화가 나타난 매우 사실 의미 있는 선거이고요. 영리한 이제 유권자가 등장을 한 것이다. 영리한 유권자의 등장. 예, 일단은 이제 예.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아시듯이 이제 세대 변화가 이번에 확실하게 예. 보여진 측면이 있어요. 이제 20대와 뭐 이제 우리가 세대포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예.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실 테고 두 번째로는 교차 투표가 엄청 많았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그 이전에도 어떨 때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심대하게 교차 투표가 서울과 경기에서 많이 나타난 경우는 잘 없고 줄투표가 아니었다. 심지어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경기도에 예. 용인과 성남시장 선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승리했죠. 근데 상대가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란 말로도 예. 부족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권자들이 실리적인 투표를 하게 된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실리적 유권자의 등장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자산 선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어떤 데 보면은 그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80% 넘는 데도 있잖아요. 70% 후반대도 많고. 근데 선거에서 70%대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없는 거예요. 호남과 영남에도 그냥 상대가 무소속 후보 아무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짜장면 짬뽕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 없잖아요. 짜장면으로 안 되면 짬뽕이 또 있고 거기다가 볶음밥도 한두 명 있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그래서 어떤 한 명이 그렇게 이제 절대 다수를 어느 지역에서 독점하는 경우는 사회 물리학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점, 그다음에 그 지역들의 투표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자산과 연계된 부분들, 뭐 이제 대출 규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있을 텐데 전월세 부족 문제도 있을 테고. 짚을 게 많네요. 그 부분들이 어쨌든 자산 선거가 서울시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유권자들의 변화가 매우 이제 선명하게 나타난 점으로 의미가 있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민심에 좀 레이더 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저도 끊지 않고 재밌게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통령이 본인도 2, 3일 동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로 대변하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자회견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저희가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인 시사인의 김영하 기자 그리고 취재 편의점의 장윤선 기자 이렇게 오셨는데요. 김영하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청와대 기자회견 참석하고 왔는데 같이 좀 후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가 화면이 비칠 때마다 김영하 기자가 우리 질문을 봤나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네, 질문 요정이 찾아오지 않아 손은 계속 들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한 장면인데 앞자리여서 화면은 많이 비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질문 요정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듣죠. 준비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장윤선 기자도 화면에 종종 나오시던데 그랬어요? 네, 바로 옆자리에 있는 기자까지 질문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질문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못 하셨던 질문들 많이 풀어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1년이거든요. 청와대 출입한 지. 저도 1년인데 저는 그래도 2번 정도의 질문 기회가 있어서 그만하면 됐고, 이번에 뉴미디어 새로 출입한 기자들 3%하고, 시민 언론민들레 이제 두 기자가 아주 질문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리만족? 후배들이 열심히 잘해서, 이제 2번, 손을 들다가 다음에 그냥 내렸습니다. 더 대통령이 자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했으니까 더 이게 빠르게 질문 기회가 김영하 기자에게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1주년 기자회견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예상보다. 좀 먼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김여한 기자 참석한 첫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물을 주더라고요. 아무도 물을 못 마셨던 게 이게 처음에 그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기자분들 미리 좀 화장실을 다녀와라. 원래 오후에 그 비서실장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서면으로 대체가 됐으니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자회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국무회의 할 때 국무위원들이나 비서관들이 물을 일부러 안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게 이런 거구나. 다들 물을 줬는데 마시지 못하고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 꽉 차서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좀 꽤나 솔직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모습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되게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선거 관련해서도 그 박지원 그 의원이 얘기했던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정말 그 기자회견장에 웃음이 좀 터져 나오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특유의 뭐 농담 섞인 비유 같은 것들 좀 이번에도 좀 돋보였던 대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매일신문 기자가 지목되고 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잘못 골랐다. 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뭐 김여한 기자 잘 말씀해주셨지만 그 뭐랄까 특히 이제 선거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대통령의 속내, 나의 심경, 아무리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나는 중립적인 표정이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실패다라고 이제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내 탓이오 하는 장면 뭐 이런 등등을 종합을 해보면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작심 발언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경제 민생 분야부터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정말 총천연색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인지 뭐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술술술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냥 요 앞에 국민들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대통령과 수차례 이제 눈이 마주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뭐 더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담 섞어서 웃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해도 되나 싶은 대목이 이제 있기도 했지만 뭐 그런 것도 좀채 이제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중단 없는 어떤 그 밀어가겠다라는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됐던 현장이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4년을 8년처럼 쓰겠다. 라는 거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뭐 대통령의 성과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려고 저러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건강이 좀 걱정된다.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윤희영 대표님은 참석한 기자는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쭉 다 보셨죠? 제가 이제 내각제 뭐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각제 국가들의 어떤 이제 방송들 장면들을 보게 될 때 부러운 것은 의회에서 총리가 수시로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러웠고 저 정도의 리더가 국가적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원고도 없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못 보고 항상 근엄한 준비된 이제 원고를 읽는 거잖아요. 잘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에 근접하게 원고 없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어떤 막혀 있는 것이 국민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런 리더를 만났구나 하는 점은 상당히 사실은 이제 반가웠고 너무 좋은 모습이고 뭐 과도하면 사실 이게 안 좋긴 해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리더십이 사실은 훼손된 것이 너무 많이 하면서 어떤 국가적 현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에도 관여하게 되면서 리더십이 훼손된 측면이 있거든요. 권위가. 그때 처음에 화물연대 파업에 이제 이거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빈번하게 또 전임 대통령이나 그전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가적 현안을 얘기를 듣는 건 이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매우 이제 좋은 시그널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보게 되면 지금까지 1년 차를 평가할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1인 개인기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인기 뭐 이런 지지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1인의
하게 되면 뭐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좋게 하면 다 좋은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게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약간 의존도가 어떤 높으면 예. 그래서 이런 개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선 이게 이제 1인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차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이제 1인에 의존해서 가는 국정의 운영보다도 뭐 새롭게 이제 총리도 아마 인선되는 것 같은데 정부 안에서 이 시스템으로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는 가운데 대통령도 이렇게 가끔 얘기하고 하면서 그것이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과제일 것 같고 그것을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자회견 더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일 기자회견 했죠. 100일 기자회견 했죠. 그다음에 신년 기자회견 했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육지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상해에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기내 간담회를 하는데 해외 순방 중에 육지에서 한 첫 번째 그 기자회견 사례가 상하이 기자회견이거든요. 상해에서 기자회견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기자들하고 또 짜장면 드셨거든요. 그 춘추관에서.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1주년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소통형 그 리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한 1년 정도 되니까 친숙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기자회견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되고 막 그러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다음에는 뭘 물어봐야겠다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년 임기를 통산하면 가장 기자회견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후에 오는 대통령들은 또 그 기록을 깨는 맛으로 그렇죠. 더 자주 소통을 해야겠죠. 일상적 소통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회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노하우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두 분의 의상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밝은 색깔인데요. 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 질문권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된다라는 거죠. 정말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밝은 색으로 오늘 골라서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세요. 안타깝게도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이제 좀 지목 당하는 좀 필승법 이런 것들 좀 물어봤더니 기자들끼리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얀색 입고 있으면 또 까만색이 또 이제 보이는 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좀 밝은 색을 입어라 이런 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붉은색 계열 입으신 옷을 입으신 분한테 주시더라고요. 핑크색. 그러니까 200여 명이 있다 보니까 빨간색 입고 그 앞에서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권을 받기 위한 다양한 또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누가 조언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에이펙 때 제가 5시 반부터 가서 정중앙에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막 미리 가 있었잖아요. 경주 에이펙 때. 근데 그런 것처럼 앉아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그러면 좀 질문권이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의상 뭐 색깔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간절하냐.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계속 손 들고 뭐 이런.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 안배는 또 참 특이하게 안배는 잘 돼요. 적절하게. 뭐 해외 언론, 국내 언론 돌아가면서 통신사, 그다음에 신문, 방송, 뉴미디어 이렇게 해서 뭐 심지어 이번에 그 시사인 언론 대상 받은 대학생, 대학생까지 해서 굉장히 잘 안분이 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저는 이제 마지막에 남북관계 질문이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또 그게 딱 일본 지지통신에 의해서 나오래서 오늘은 나올 질문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김영하 기자 만약에 질문권 받았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기자들이 거의 이제 질문을 많이 들고 가서 이제 간택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아무래도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최근 일베 폐쇄부터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까지 이제 집중 비판을 했잖아요. 그만큼 좀 대통령이 이 혐오와 극단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론장에 좀 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특히 이제 일베 이슈 관련해서는 법적 제재 문제까지 좀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별 사건에 대한 제재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가 최근 발간한 1년 성과집을 보면은 이 혐오 표현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이 언급이 되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내에 이 입법을 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도 기사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 쪽에 한번 물어봤는데 현재는 인권위가 담당하는 사안이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위 쪽에도 물어봤는데 당장은 사실 나오는 입장이 없고 작년에 냈던 해명 자료를 보내줬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찬반 의견 대립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수준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영 아쉽네요. 다음에 일단 하십시오. 과거에도 아마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또 그 사이에 어떤 상황적 변화가 있으니까 질문에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유선 기자님은 질문 만날 거 받았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허황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네, 방북을 해서 그 상당히 이제 고와 관련해서 노동일보의 그 기고문 노동신문 노동일보란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이제 기고문도 냈어요. 그래서 포괄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수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께서 1년 차 때도 남북 관계 바늘구멍 하나라도 뚫어야 된다. 하여튼 조그만 거라도 구멍을 뚫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잘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극단적 관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좀 만들고 싶은지 2년 차에는 진짜 남북관계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 또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올해 좀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구멍을 낼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한데 어떤 좀 해법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답변을 들었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되는 답변이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기가 좋아가지고 윤희웅 대표님은 어떤 대답이 좀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아젠다에 대해서 21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아무래도 이제 선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잠을 이제 잘 못 잤다고 2, 3일 정도 상태가 안 좋았다.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번 민심이? 이번 민심이.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서늘한 결과가 언제든 도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선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1위와 2위의 격차가 매우 이제 좁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이제 빠른 걸 하잖아요. 어떤 국면에 대한 이제 그 간격도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전에 같으면은 뭐 쭉 어떤 이제 정당이나 어떤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이제 부정적 인식도 굉장히 길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제 금방 매 선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은 안 되더라도 종결이 돼서 주류된 어떤 민심 자체가 새로운 걸로 바뀌는 모습들이 매우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떤 이제 뭐 민주당의 이제 지지자 또 진보 성향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내라는 심판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제 엄명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도 완벽하게 얻고 이런 것이 이제 완벽한 정리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전략 뭐 이런 게 내놓으라 하는 분들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열려서 가는 건데 왜 뒤돌아가서 이전 페이지에 일기를 쓰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너무 빨리 변하고 국면들이 다른 국면들로 가는데 이것을 이제 돌아가서 다 완벽하게 완성을 해야지만 어떤 국면이 정리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와중에 어떤 저항들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좋은 기회들 다 놓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뭐 그런 것들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갇혀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선거 결과들 유권자의 어떤 빠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뭐 한다고 한다면 정부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뭔가 이제 국민들, 민심들, 유권자들을 어쨌든 변화된 모습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어떤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지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SBS 기자가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겼지만 한편으로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색이 다른 사람이 또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 포용을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원래 우리 색이 이거야. 배고파서 들어왔지.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언제든 배신할 거지. 이렇게 모욕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뭐 논란이 될지 모르겠는데 김용남 의원 뭐 이런 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보수에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제대로 다 안 됐잖아요. 예. 한 명의 예외도 결과적으로 없이. 다 이제 낙선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좀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것은 모두의 창업, 네,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어느 특정,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 중심으로 사고를 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면서 지내온 1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어떤 작은 차이를 벌리는 게 아니라 좀 통합, 그리고 뭐랄까 연대, 네. 그리고 포용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아직 우리가 비상계엄과 내란 청산을 확실히 끝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미 당장 또 내란 세력들이 국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계를 돌려서 또 거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거는 그 산을 넘고,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바다로. 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본인은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또 집권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가 반드시 달라야 되고, 그리고 진짜 강한 건 바다처럼 네. 넓은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선거가 포용적 태도였냐 갈등적 상황이었냐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밥상까지 걷어차버린 이런 제3의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라는 표현을 오늘 쓰세요. 그래서 이 종합을 해보면 그래,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도 변화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흘러간 물은 흘러간 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물레방아를 어떻게 돌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통합, 포용 이걸로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정치의 방향을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가면 뭐 지지율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죠. 그게 뭐 왜 오르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외 지도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한 이제 지도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내에 있게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정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대통령들이 해외 나가면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으니까 갔다 오면 잘한다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은 법칙과 같은 거예요. 아주 조명을 받지 못하면 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의 성격들이 다른 측면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제가 보니까 아주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중반 되니까 여권 지지층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하나는 어쨌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이제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개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더 과감하고 더 강한 개혁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나눠지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이런 흔하지 않았던 현상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현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때도 여권 지지층들이 지금 뭐 그거 현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더 간극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갈라지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청와대도 당도 지지자들도 뭔가 이제 이 부분 이런 위험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거 없으면은 이제
정치인들은 또 이걸 활용하거든요. 예.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국정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부분을 스스로 이제 자초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면 교사로 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떤 정파의 수장 부분을 떠나가지고 국내에서 뭐 할 때도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이제 애쓴다는 이미지를 해외 순방을 꼭 가지 않아도 보일 수 있게 되면 굉장히 그 통치의 국정의 안정성 가져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초기에 그 해외 순방 나갈 때 굉장히 주눅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갈수록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됐고 그 실력을 완벽히 갖춘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를 보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내부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느라고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거를 못 보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오히려 분열 때문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내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정말 좋은 상황을 다 놓쳐버리는 저는 이제 그러지 않는 우를 좀 더 이상 이제 그만했으면 대통령의 좋겠다. 말이 또 그런 저는 이 차원이다. 메시지가 크다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기자. 네, 저도 사실 그 평택을 선거를 좀 가까이서 취재했던 입장에서 이 분열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선거인데 사실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이 좀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민주당 중진 의원 두 분에게 전화를 해서 좀 당과 정부 좀 어디에 좀 책임이 더 많은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분 다 좀 공통된 의견이었던 게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된다. 다 각자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좀 책임 공방 또는 뭐 결과에 대한 해석 논쟁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도부는 아니랬고 또 인물 경쟁력도 부족했고 또 청와대발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도권 민심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계속해서 좀 악재로 미쳤던 그 모든 상황을 같이 복귀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 뭐 서울시장이랑 평택을 부산 북갑 요런 지역만 사실 뼈아픈 게 아니라 경기도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뭐 용인이라든지 성남, 안산, 하남에서 모두 이제 국민의힘 단체장이 된 것에 대한 좀 당내 충격이 좀 큰 분위기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오늘 또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가 온다고 해도 좀 이런 상황을 좀 갈무리할 수 있겠냐에 대한 좀 의구심을 좀 표하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권 이제 8월 17일이었던가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장소 때문에. 그 장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정말 장소 문제인가 왜 이렇게 날짜가 확정이 안 되나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계속될 논쟁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경기도의 기초단체자치장 결과를 보면 유권자가 이제 더 이상 줄투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건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예전에 보게 되면 이 정도의 경우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한두 곳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주목받는 것이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사례들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총선하게 되면 지금 이제 보수정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곳들은 몇 곳 안 돼요. 뭐 과천과 뭐 분당과 용인 정도 빼고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될 곳들이 사실 없는 곳이 거의 보편화 인식돼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어쨌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유권자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제 도지사에 대한 평가 기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 자유롭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권자가 아까 그래서 너무 스마트한 이제 유권자라고 하는 게 예전 같으면 뭐 난 정치와 이념에 기반해가지고 쫙 하는 거죠. 줄투표라는 게 사실 줄투표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1번 1번이 하면 되는 것이긴 할 텐데 이제 도지사는 이제 이런 사람 뽑아도 괜찮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이제 또 이런 기준에서 난 뽑을 거야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엄청 많아진 거고 서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서울도 이제 경기도처럼 교차 투표 현상이 크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이지 격차로 보자면 가령 뭐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를 시장 선거에서 뽑은 득표율과
그 구청장 뽑은 그렇죠. 그 차이가 예. 막 한 10%씩 차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예. 사실은 크게 봤을 때 교차 투표예요. 꼭 부산 바뀌어야지만 같은 되는 건 경우에도-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교차 예. 투표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수도권에서 이제 실리적인 유권자들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 것이니까 이게 저기 시사하는 바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어떤 정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이제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선거 그런 분들 여전히 있죠. 하지만 이제 선거는 우리가 중도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 있는 거예요. 중도는 있고 있는 예. 것이고 모든 사안에 중간인 사람들이 없는 것이지. 예. 우리가 양쪽 고정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비중은 적을 수 있지만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 이제 이게 없다. 그럼 민심이 고정돼 있는 거고 정당이나 후보들은 선거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정당들이 선거 캠페인 하잖아요. 그럼 중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바꾸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정치와 이념을 중시하되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니까 어떤 지금까 최근에 이제 왔던 이런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좀 더 유연하게 이 상황을 가져가는 것이 새로운 정당의 지도부들한테 매우 필요한 것이다. 지금 이제 다음 총선 바로 이제 코앞에 2년 다가오는 후, 것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런 기류가 보여졌으면 이것이 다시 소멸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화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것이 열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초입이 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단순히 이제 뭐 12대 4의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정치인들에게 저는 이제 대통령도 만약에 약간 잠이 안 왔다. 예. 그런 수도권에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는 결과를 보면서 많이 선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선을. 예. 제가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하고 통화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8년 총선이 쉽지 않겠구나. 네. 유권자들이 제대로 회초리 들었네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볼 때 28년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녹록하지 않겠구나. 지금과 같은 분열적 상황이 계속 간다면 28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이제 예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선거 캠페인을 쭉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제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닌 편인데 현장을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앙당 차원에서의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섬세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대구 특징에 맞고 예. 부산은 부산 특징에 맞고 또 서울 수도권 그리고 각 후보마다 아주 좀 예민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퉁쳐서 줄투표할 거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선거를 지겠어? 말도 안 돼. 이 선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야. 예. 어떤 그런 안도감 속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캠페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전자의 입장에서 치고받고 오세훈의 10년 보수 10년 무능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한강버스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소문 안전사고, 그렇죠. 예. 서소문 고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그런 좀 들러붙는 그런 예. 전략을 세웠으면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서 뭐하냐 싶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지 예. 않나 싶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과 또 부산 북갑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부산 북갑에서 국회의원은 또 한동훈 예.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어떤 소구, 예. 준비 정도, 그리고 얼마나 지역하고 밀착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는 측면. 제가 부산에서 들었던 한 유권자 얘기가 본인은 민주당 지지자고 오래됐지만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단순해요. 한동훈 후보는 2번 받고 하정 후보는 한 번도 못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바닥을 적극적으로 기고 있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표심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좀 말이 길어지지만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당에서 그리고 지역별로 그 동네마다 거기에 맞는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네네. 세워서 캠페인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 줄투표 현상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아주 똑똑하게
전략적 선택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북만 하더라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0%까지 네. 나온 것은 민주당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중앙당도 전략적 고민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네. 하지 않으면 28년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골프랑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는 네. 명언을 다시금 확인하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윤영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와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물론 뭐 이제 지금 공표금지 기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또 그것과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소위 말하는 샤이 유권자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논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원래 샤이는 이제 전화조사에서 솔직하게 예. 얘기를 못하고 뭐 다른 데서는 솔직하게 응답하고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뭐 선거 끝난 다음에 예측과 왜 달랐냐라고 할 때 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이제 출구조사가 틀리고 뭐 여론조사도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출구조사에서는 많이 얘기 들으셨지만 사전투표 비율이 이제 한 전체 투표한 사람들 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출구조사가 아닌 거예요. 아. 60%는 출구조사 하는데 이 40%에 대해서는 전화조사,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했는데 누구 지지하냐라고 해서 그걸 보정하는 것이거든요.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 이건 이제 출구조사 기법과 관련한 문제인데 예. 또 한 축으로 보자면 이번에 출구조사랑 선거 결과가 틀린 것을 보게 되면 다 방향이 일관돼요. 아.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 득표율이 예. 출구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엇갈려서 있다고 한다면 이거 기법의 문제 튀었다. 아니야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데 한쪽 방향만 나타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유권자 차원에서 보수 성향의 경향을 가지신 어떤 분들한테는 예. 출구조사에 대한 거짓 응답 내지는 응답 거부 깊이. 이런 현상이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고 그것을 되게 응답 거부하게 되면 조사나 출구조사의 기법은 이렇게 고르게 분포를 시켜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일관되게 한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한 30%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보신 적 예. 있으시죠?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어떤 사람들, 뭐 20%든 30%든 그런 분들이 출구조사나 이런 여론조사에 솔직하게 답을 할 리가 없어요. 아,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진 제도에 대한 불신, 사람들은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이제 영향을 줘서 어떤 위축되어 있는 어떤 보수층들에게 솔직한 의견 표출이 제약되는 사회적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있었던 흐름이 있어서 이후에 이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연구는 출구조사 기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하나 필요할 테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이 유권자 특히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다음 선거에 대한 전망이든 아니면 여론의 파악이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큰 과제인데, 근데 이번 선거에서 있었던 또 초유의 사건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방향이어서 앞으로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그러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더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떡해요. 근데 정말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또 장동혁 대표가 현장을 찾아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불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을 만나가지고 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여러 가지 혼란.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도 진짜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종이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냐. 그러니까 한순간에 너무 완전히 그 깡그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죠. 예, 눈 떠보니 우진국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이가 없어서 근데 또 알고 보면 그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60%만 찍어도 투표용지가 남아가지고 폐기가 된다. 그래서 폐기된 투표용지를 또 찾아가지고 이 부정선거 의혹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또 이 투표용지를 50%만 찍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다라는 거고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할지 몰랐다라고 사무총장이 나와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 거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선관위는 매번 투표 참여 동력 캠페인을 해요.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이 이율 배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이제 인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관위는 헌법기구고 그리고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중앙법원장들이 겸직으로 해서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부과된 사무여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매번 어떤 이슈가 뭐 소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슈가 많았습니까? 선거 관리 그래서 못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차제의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의 이제 새 판짜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감사원이 감사조차도 못하게 되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뭐 그 얘기 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이 지금 잠실 7동 투표소 앞에 나와 있는 2030 청년들이 오늘 대통령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주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저 부정선거 또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태극기, 남의 나라 국기 갖고 오지 마세요. 태극기. 그리고 오로지 뭐 재선거,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참정권 훼손. 요것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오는 뭐 전환 개시라든가 이런 사람 목소리 내지 마라. 선긋자.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오니까 당신이 여기 왜 왔냐. 뭐 나가라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30 청년 세대들이 순수하게 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냐. 이거는 재선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생각은 소중하게 좀 받아서 우리 정치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뭐 50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8시간 전에 재투표 필요하냐, 재선거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벌써 16,000분이 투표하셨는데 필요하다가 71%, 필요하지 않다 26%, 모르겠다 3%인데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도대체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참정권 침해당한 서울시 재선거는 필요해 보인다. 전국 재선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선관위 엄청난 실책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하고 막대한 비용과 지역민의 불합리한 활동 등을 고려해서 재선거는 없어야 하지만 재발 방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좀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거 전문가, 투표 전문가, 민심 전문가 윤희용 대표님도 처음 보는 조유의 상황이시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거기다가 제가 서울시 선관위 예.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아이고. 뭐 잘못은 없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사과하세요. 이제 뭐 분기에 한 번 가서 이제 회의하는데 안건도 사실은 거의 없어서 뭐 특별히 이번에 뭐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감증명서 때려갔는데 뭐 그죠. 뭐 어떤 종이도 없고 뭐가 없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저도 맨 처음에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로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들을 또 생각한 또 청년들이 있다는 시각은 또 존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선관위가 사실은 보게 되면 매우 경직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데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회 기업들 변화들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변화된 모습들을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상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막고 뭐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이라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열려 있는 정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는 느낌들은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이제 관리를 규제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서 뭐 선거 캠페인을 하고 또 정치인 후보자들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한이 워낙 또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선거라고 하는 것들을 유권자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출내고 또 후보들도 편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상시적으로 정보 소통들이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의 선거 관리. 그러니까 선거 고양의 측면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관리 규제적 측면만 많이 강조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선관위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전면 좀 재조정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기회에 좀 그것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서야 알게 되는 좀 충격적인 상황이긴 한데 반드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김영하 기자도 혹시 마무리하시면서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면. 저도 사실 주말 내내 이 이제 잠실 상황을 보면서 좀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다 예. 보니까 그 안에 뭐 되게 극우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참정권 침해받았다라는 굉장히 또 타당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내고 그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질문에서도 잠실에서 이제 있는 이 집회의 성격을 좀 어떻게 규정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반성했다. 오히려 그런 청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이 아니었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뻔했는데 예. 그랬으면 이 문제가 반복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고 좀 놀라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실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정당한 분노에 대한 것과 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구분해서 보려는 태도가 굉장히 좀 정치인의 말로서 나왔을 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그 잠실에 모인 그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가다할지 이 메시지가 어떻게 가다할지 좀 더 이렇게 그래도 조금 또 좀 어쨌든 반영된다. 예. 자신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다. 이렇게 좀 느끼진 않을지 좀 그것이 저의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윤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한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오늘 했던 이야기들의 어떤 구분할 것들을 구분하면서 문제 제기할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저희도 그 부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계속 보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 대표님이 민심의 레이더를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같이 세워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선거 결과를 보고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또 귀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부족하나마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또 선거 때 불러주시면 그 전에 뭐 선거 다음 너무 멀어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하 기자도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그 기자회견 참석한 후기들 좀 나눌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생각난 게, 그 제가 자리가 앞쪽이어가지고 바로 앞에 그 3실장과 수석들이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 마지막 질문 중에 청와대 참모진 교체 관련된 질문이 맞아요. 나왔는데 예. 그 전까지는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거나 또는 뭐 노트 필기를 하고 너무 길어져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정말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내 이야기인가? 방긋 웃으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깨알 같은 굿즈도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이 만든 쿠키 같은 것도 줬다고 하던데. 예, 저런 것도 좀 섬세하게 여러 가지 또 기획의 일정을 했던 것들도 돋보이네요. 장윤선 기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워딩 가운데 그 끊임없는 공통점 찾기. 그러니까 분열로 망한다.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국민들의 이제 어떤 심장을 때린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갈라치기 하고 분열적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를 벌리기보다 공통점을 향해서 함께 이 산을 좀 계엄과 내란의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대통령 그 발언 가운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 이야기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먹질을 해서 우리가 맞았는데, 야,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돈이 아니라 어떤 그 정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 왜 뭐 역사적 문제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토가 초반에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중단 없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이제 선거가 2년 동안 없어요. 제가 아까 매불쇼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2달 뒤에 선거가 있다. 아니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다. 전국 선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28년 선거를 얘기했던 건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분야별로 어떤 방식의 이재명표 개혁이 추진될지, 그리고 그때마다 국민적 힘으로 이거를 밀어가야 이거를 넘어갈 수 있지,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절대 혼자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힘 모아서 좀 이 개혁의 길을 우리가 같이 뚫어갈 수 있는 연대의 통합의
그런 좀 힘이 발휘되면 좋겠다라는 기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8일 김은재 뉴스인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